안녕하십니까. 자, 저번 시간에 예고한 대로 오늘은 우리가 가까우면서 잘 알아야 되지만 또 의외로 잘 모르고 살짝 너무 무시하고 있어 왔던 역사, 바로 뭐죠? 일본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좀 간략하게 얘기하겠고, 나중에 그 시간이 주어지면은 그 부분의 일본 역사에 대해서는 따로 또 시간을 내서 별도의 보충 자료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진도 때문에 간단하게만 넘어갈게요. 자, 우리가 일본 역사를 이제 공부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런 관점 있죠. 일본은 원래 굉장히 야만족들이 살던 땅인데 우리 조상들이 가가지고 문명을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그나마 사람 고를 하게 됐다. 뭐 이런 식의 생각은 그 사실과 맞지 않습니다. 또 우리 옛날 우리 고대사가 너무도 찬란했기 때문에 일본은 우리의 식민지나 다름없었다. 그런데 우리가 나중에 그 일본에게 지배를 받았으니 자존심 상한다. 이런 것도 또 사실과 많이 다릅니다. 물론 일본의 역사가 우리보다 조금 짧긴 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그 바다 건너편에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중국의 그 황후 문명에서 비롯된 그 중국 문명이 그 우리나라 그 한반도를 거쳐 가지고 일본으로 전파됐을 가능성은 매우 큰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차이가 굉장히 큰 것도 아니고요. 그냥 간단하게 중국이나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다 각 나름의 독자적인 문화를 발달시키면서 비슷한 시기에 성장해 온 그런 민족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을, 굳이 누가 더 잘났고 누가 더 먼저고 누가 누구를 가르쳐줬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서로 자기네 고대사는 과장하고 상대방의 고대사는 폄하하고 이러면서 쓸데없는 논쟁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식의 관점은 바람직하지 않죠. 자,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이제 일본의 역사를 조금 더 냉정하게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일단 일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언제부터 그 사람 꼴을 하고 살기 시작했느냐, 그럴 때 우리 그 고대 역사를 할 때 신석기 시대와 그 농업혁명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이 신석기 시대에 농업혁명이 일어났다는 증거로 무엇을 만든 걸 얘기하죠? 그거 있잖아요, 그거? 그쵸? 그릇, 그 토기를 만든 걸 기반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계산을 할 경우에 일본 역시 그 조몬 시대라고 해가지고 그 토기가 발견된 시기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토기와 모양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이 조몬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우리말로 옮기면은 빗살무늬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역시 빗살무늬 토기가 발견되면서 그 빗살무늬 토기가 만들어진 그 시기 를 근거로 농업이 시작됐다라고 보는 건데, 그 일본의 빗살무늬 토기나 우리나라의 빗살무늬 토기나 그 만들어진 시기가 대체로 비슷합니다. 그런 걸로 볼 때 이 만든 사람들, 그러니까 시기도 비슷하고 모양도 비슷하기 때문에 실제로 만든 사람들 사이에도 별로 큰 차이는 없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게 아마도 정설인 것 같습니다. 굳이 따지면 일본이 좀 더 남반기에 가깝고 우리가 조금 더 북반기에 가깝지만 그 차이는 매우 미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과 중국 사람은 실제로 유전자를 분석해 보면은 차이가 제법 있는 편이지만, 우리나라와 일본은 그 유전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그 기원이 거의 같은 기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서로 이렇게 상대방의 고대사를 폄하하고 뭐 이러는 거는 어떤 면에서 누워서 침뱉기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이 발전되는 시기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우리가 삼한시대 뭐 해가지고 마한, 진한, 변한, 그리고 저 북쪽에 부여, 그다음에 고구려, 옥저, 동해 뭐 있던 시절에 일본 역시 여기에 그 굉장히 많은 부족연맹, 부족 국가들이 더글더글 있었습니다. 그 시기를 이제 일본에서는 야요이 시대라고 부릅니다. 야요이 시대라고 부르다가 우리나라 이제 고구려와 백제가 세워질 무렵, 일본 역시 이 여러 부족 국가들을 하나로 이렇게 통합해가지고 비교적 강력한, 아주 강력한 건 아니죠. 어느 정도 이렇게 통합된 그 정치 권력을 가진 그런 집단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집단은 이제 야마토 정권이라고 부릅니다. 이 야마토 정권이 실제로 오늘날의 일본 지역 전체를 통치하는 나라를 이루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그러지는 않았으리라고 보고, 대체로 한 요 정도, 그러니까 오늘날의 규슈 북쪽에서 그 해안선을 따라서 그 세토 나이카이, 그 세토 네헤라 그러는데, 이 해안선을 따라서 오늘날의 오사카, 교토 그 정도 범위에 이제 영향력을 갖고 있던 그런 정권이 아닐까 이렇게 짐작을 합니다. 어쨌든 일본에서 처음으로 나라의
그런대로 나라의 형태를 갖추었던 첫 번째 시대가 바로 이 야마토 시대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일본 애들은 이제 야마토라는 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뭐 옛날 2차 세계대전 때 그 미군한테 그 격침됐던 그 유명한 전함 이름도 야마토고요. 이 한자로 이거를 이제 대화 뭐 이렇게 씁니다. 야마토를 대화 이렇게 써가지고 지금도 일본 사람들은 자기네 나라 이름은 일본이지만 자기를 민족으로 표현할 때는 일본족이라고 하지 않고요 화족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일본식 음식을 일식 그리고 일식당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일본 애들은 이제 자기네 나라 음식을 얘기할 때 화식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이 화자라고 하는 말이 이제 그 여러분에게 굉장히 익숙한 말은 바로 뭐냐면 와규죠. 와규. 우리나라 소를 뭐라 그러죠? 이제 한우라 그러죠. 그래서 일본 애들은 자기네 나라 소를 일우라 그러는 게 아니라 화우라 그럽니다. 화우. 그래서 이거를 일본식으로 발음하면 그게 와규인 겁니다. 그러니까 한우, 와규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 야마토 바로 이. 근데 얘는 참 그렇죠. 이게 이 화자 써놓고 이때는 야마토 이렇게 읽고 이때는 와 이렇게 읽으니 말이죠. 일본어가 원래 그래요. 이렇게 똑같은 한자 써놓고 읽는 법이 서너 가지씩 달라가지고요. 굉장히 배우기가 어렵습니다. 뭐 그건 나중에 여러분 기회가 되면은 또 이제 배워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야마토 정권 여기까지 얘기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삼국시대가 될 때 이제 얘네는 이제 야마토 정권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우리나라의 삼국 고구려 백제 신라와 활발하게 교류를 하면서 문화적인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좀 더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이제 배 몰고 다니는 게 조금 익숙해져서는 이제 삼국뿐 아니라 이쪽으로 바다를 건너가서 직접 중국하고도 연결을 하면서 교류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야마토 시대 때 야마토 정권이 그래서 일본이 그 삼국과 그 중국의 문화를 받아들여가지고 이제 나름 독자적인 이제 문화를 만들어내기 시작하는데 그걸 바로 아스카 문화라고 부릅니다. 아스카 문화. 그래서 아스카 문화 시대의 일본 유물들을 보면은 우리나라 삼국 유물하고 상당히 비슷한 것들이 많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은 일본의 국보로 지정된 이거! 여기 굉장히 어디서 많이 본 거죠? 어디서 굉장히 많이 본 건데, 예, 우리나라에도 있고 일본에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일본 애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백제관음이라고 부릅니다. 백제관음이라고 부르는데 많은 일본 학생들이 이제 이 백제관음상을 굉장히 좋아하면서도 이 이름이 왜 백제관음인지는 잘 몰라요. 그냥 백제관음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얘네가 우리나라 역사를 잘 모르는 애들 같으면은 한국이 옛날부터 한국이었던 걸로 아는 거죠. 그 전에 백제란 나라가 있었다는 걸 잘 모르듯이. 근데 사실 뭐 우리가 걔들 욕하기 어려운 게 여러분은 뭐 야마토라든지 야요이라든지 하는 말을 그 전에 들어봤나요? 아스카라든지 안 들어봤죠?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알면 알수록 서로 덜 미워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 역사를 이렇게 가르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이 무렵에 이제 일본에서 만들어진 여러 가지 그 유물들이 우리나라 한반도 남쪽, 그러니까 옛날 백제나 가야가 있었던 곳에서도 많이 발견되고, 거꾸로 우리나라 이제 백제에서 만든 유물들이 또 일본에서도 많이 발견이 됩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양국에서는 한때는 이제 서로 일본에서는 임나 일본 부설 그래가지고 일본이 한반도 남쪽을 지배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또 우리는 또 뭐라 그러냐면은 이제 백제가 당시 강성해가지고 바다 건너 일본을 조공을 받는, 그래서 제후국가로 다스렸다. 칠지도를 나눠주지 않았느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이 칠지도 같은 경우에도 일본 애들은 백제가 자기네에게 조공을 바친 거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는 이제 백제왕이 일본에게 하사한 거라고 그러고, 이거 서로 이렇게 따져갖고 증거도 없는데 따져서 뭐 하겠습니까?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일본과 삼국의 유물이 서로 나라에서 많이 발견되고 있다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오직 할 수 있는 얘기는 뭐밖에 없냐면은 굉장히 교류가 활발하게 일어났다. 삼국과 일본 사이에 교류가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일본이 문화적으로 많은 영향을 받았던 시대, 그 시대가 이제 아스카 시대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백제가 멸망할 무렵, 그러니까 신라 김춘추가 이제 태종 무열왕이 될 무렵에 일본에서도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쇼토쿠 태자라고 하는 사람이 그 당시만 해도 일본은 아직까지는 뭐랄까요, 그 야마토 조정이니 뭐니 얘기를 해도 그 귀족들 간의 연합정권 수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쇼토쿠 태자가 자기도 이제 그 신라나 당나라처럼 강력한 중앙집권 국가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강력한 귀족 세력들을 무력으로 진압을 하고 권력을 집중시킨 다음에 대담한 개혁을 실시하게 되는데 그거를 다이카 개신이라고 합니다. 다이카 개신. 간단히 말하면은 권력을 왕에게 집중시키고 그 다음에 당나라로부터 받아들인 여러 가지 저번에 당태종이 만들었다고 한 여러 가지 제도 기억나시죠? 그거를 받아들여서 일본을 명실상부한 동아시아의 중앙집권 왕국으로 바꿔낸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 쇼토쿠 태자가 우리나라로 치면은 고구려 소스리망 신라의 지증왕 역할을 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때 처음으로 일본은 다이카 개신을 통해 가지고 나라 이름을 짓습니다. 그 나라 이름이 바로 뭐냐면은 뭘까요? 네, 일본입니다. 네, 처음으로 이때 일본이란 나라 이름이 세워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을 다스리는 사람을 일컫는 말, 그 뭐죠? 네, 천황이라는 말도 이때 처음으로 만들어집니다. 요때가 대략 7세기 후반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이란 나라 이름이 만들어지고 천황이라는 호칭이 만들어진 건 7세기 후반의 일이다. 그러면서 이제 수도를 짓는데 당나라 장안을 본따서 거대한 궁을 짓고 또 이 천황의 권위를 정당화시켜주는 종교적인 배경 뭘 것 같아요? 이 시대에는 그죠? 불교. 그래서 거대한 불교 사찰도 짓습니다. 오늘 그게 이제 오늘날의 어느 도시냐면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때를 이제 나라 시대라고 부릅니다. 나라. 이 나라는 지금도 있는 도시죠. 그래가지고 오사카 간사이 공항에 이렇게 도착을 하면은 오사카를 중심으로 교토와 나라와 고베가 이렇게 있습니다. 쭉 붙어 있는 곳이에요. 근데 지금 나라에 가면 이제 그 당시 이제 쇼토쿠 태자가 지었던 거대한 궁전은 터만 남아 있고요. 그 대신에 지었던 거대한 사찰들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절이 이제 도다이지, 지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 절사자를 일본식으로 발음한 거예요. 교과서는 그래서 도다이사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일본 사람한테 도다이사 이렇게 물어보면 못 알아들어요. 도다이지. 그 다음에 또 유명한 사찰이 이제 호류지. 우리말로 보면 법융사 되겠죠. 호류지. 이런 이제 큰 사찰들을 짓게 됩니다. 여기 가면 이제 거대한 불상이 있어요. 도다이지 가면 대불이라고 있는데, 부처님 머리 높이가 이제 땅에서 부처님 머리 높이까지 계산하면은 아마 우리 학교 한 3층 그 정도 되지 않을까요? 굉장히 거대한 불상이고, 건물도 굉장히 큽니다. 절도 이 사진으로는 알 수 없는데, 엄청나게 큰 건물이에요. 이 들어가는 순간부터 와 하고 놀랍니다. 근데 대체로 우리 어린이나 청소년들은 이 큰 사찰과 불상보다는 절에 가는 길에 만나는 사슴들에 더 관심이 많긴 하더라고요. 여기 사슴이 많이 돌아다녀요. 자, 이게 이제 나라 시대예요. 그런데 이 나라 시대는 한 100여 년 정도밖에 가지 않습니다. 중간에 이제 황족들 간의 싸움이 굉장히 많고, 이 황족들마다 또 자기네가 이렇게 비호하는 절이 있어요. 이때는 불교가 굉장히 융성해가지고 정치 개입도 많이 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천황이 은퇴하고 나서 법황이라고 불리는 스님이 돼가지고 법황이라고 불리면서 또 정치에 관여하고 이런 경우도 많아가지고 굉장히 치고받고 싸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라에 좀 염증이 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수도를 옮깁니다. 그게 어디냐면 헤이안이라고 하는 거죠. 헤이안. 이때부터를 헤이안 시대라고 부르는데 그게 대략 그게 대략 한 800년대 정도.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200년 전인가요? 뭐 그 정도 되겠죠? 그래서 이 800년대에 수도를 헤이안으로 옮기는데 이 헤이안이 바로 어디냐면 오늘날의 교토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1862년에 메이지 유신이 일어날 때까지, 그러니까 800년대부터 1800년대까지 계속 이제 교토가 일본의 수도가 되는 겁니다. 1000년간 계속 수도가 된 거죠. 사실 교토라고 하는 도시 이름 자체가 서울이란 뜻입니다. 서울. 자, 그래서 이제 헤이안 시대가 쭉 이어집니다. 근데 이 헤이안 시대가 얼마 가지 못해요. 또 이게 한 300년이나 가나 그러는데 왜 그러냐면은 이제 이 천황의
친척들, 외척이죠. 어느 나라는 이 외척이 문제죠. 이 외척들이 이제 권력을 자꾸 휘두르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외척들이 또 계열이 많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처갓집도 있고 외갓집도 있고 또 천황이 바뀌면 또 다른 외갓집이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 뭐예요? 외척과 귀족들이 서로 이제 자기네 권력을 놓고 다투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심지어는 막 서로 각자 천황을 옹립해가지고 남천황, 북천황 이래가면서 막 남북조 시대인가요? 이래가면서 막 싸우기도 하는데 자, 이렇게 귀족들이 서로 막 싸우니까 그 천황의 권력이 어떻게 될까요? 천황의 권력이 땅에 떨어지게 되죠. 천황의 권력이 땅에 떨어지게 되니까 각 지방에 있던 세력들이 어떻게 해요? 서로 자립하게 됩니다. 지방에 있던 세력이 서로 자립하니까 황실의 권위는 땅에 떨어지고 지방의 세력들은 자립하니까 서로가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거는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건 이제 뭐예요? 조정이 아니라 누구야? 우리 자신밖에 없어. 그러면서 이제 정부를 믿지 못하게 된 지방 세력들은 각자 자기들의 무장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각자 무사들을 고용하기 시작합니다. 마찬가지로 중앙정부에서도 서로 권력 다툼을 하던 귀족들이 자기들이 직접 싸우기에는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애들도 이제 그 서로 귀족 간의 권력 다툼이니까 군대를 동원하는 한계가 있으니까 각자 자기 돈 들여서 또 무장 세력들을 고용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들이 누굴까요? 이 귀족들이 권력 다툼을 하기 위하여 고용한 무사들, 또 지방 세력들이 자기네 땅이나 재산을 지키기 위하여 고용한 무사들. 그래서 여러분들 흔히 일본 그러면 바로 떠오르는, 일본 옛날 얘기하면 바로 떠오르는 바로 그 집단, 바로 뭐죠? 그렇죠? 사무라이죠. 그래서 이때부터 사무라이의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세력 다툼을 하는 귀족들의 명령을 받아서 자기들끼리 싸우던 사무라이가 나중에는 자기네를 고용한 귀족들 집어치워버리고 어떻게 할까요? 그냥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결국은 최후의 승자가 된 사무라이가, 무사가 권력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천황은 그냥 형식적인, 아무런 권력이 없는 형식적인 존재로 치워버리고 저리 꺼져! 치워버리고 거의 종교적인 상태. 너는 그냥 가서 제사나 지내! 이러고 실제 권력은 무사 중에 제일 높은 사람이 차지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 막부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 이제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천황은 저렇게 보다시피 그냥 종교적이고 상징적인 존재로 정치 권력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무사 중에 제일 높은 사람을 이제 장군이라고 불렀어요. 정식 명칭은 정의대장군이에요. 근데 이 장군을 일본식으로 발음하면은 그게 쇼군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본 단어죠. 네. 그래서 이 장군이 실질적인 왕이나 다름없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쇼군이 자기보다 조금 급이 낮은 그 무장들에게 땅을 나누어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땅을 나누어 받은 무장들을 이제 영주, 당시 일본 말로는 다이묘라고 부릅니다. 다이묘라고 부르는 영주가 됩니다. 그래서 이 영주들은 각자 자기가 받은 땅을 받아서 거기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작은 군주처럼 다스립니다. 이거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제도 아니에요? 그쵸? 그 주나라의 봉건제도 맞아요. 일본도 그래서 봉건제도를 실시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다이묘들이 각자 자기네 땅에 가가지고는 또 그 백성들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또 어떤 사람들이 필요해요. 그렇죠? 힘쓰는 사람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거기서 또 현지에서 무사들을 고용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무사들은 누구에게 충성하는 걸까요? 쇼군에게 충성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자기들을 고용한 다이묘에게 충성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다이묘는 쇼군에게 충성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짜여져 있는 체제가 일본의 봉건 제도입니다. 이 무사들은 역시 제일 하급 무사도 역시 그 다이묘로부터 뭘 받을까요? 그렇죠? 땅을 받는 겁니다. 이렇게 봉건 제도는 다 뭐예요? 위에서 땅 나눠줘. 그 다음에 땅 나눠 받은 애들이 또 땅 나눠줘. 이래가면서 고용하면서 필요할 때 자기들이 필요로 하는 무력을 동원하는 그런 체제가 되겠죠. 이러한 봉건 제도는 주나라 봉건제도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죠? 주나라 봉건제도는 누구에게 나눠준 거라 그랬죠? 그렇죠? 친척들에게 나눠준 겁니다. 혈연 관계예요. 자, 이 경우는 왜 나눠준 거죠? 그렇죠? 나를 위해 칼 들고 싸워줄 거니까 나눠준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건이 있는, 그 땅을 나눠줄 때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약 관계라고 합니다. 계약.
그래서 땅을 받은 사람은 땅을 준 사람에게 충성과 무력을 바칠 것을 약속하고, 그 다음에 충성과 무력을 받으려면 또 뭘 줘야 되고, 땅을 줘야 되고, 이렇게 해서 죽음과 신하 이렇게 정해지는 관계죠. 이러한 봉건제도는 차라리 주나라 봉건제도가 아니라 나중에 서양 역사 배울 때 배우겠지만은요, 유럽의 중세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여기 무사, 이 사무라이 자리에다가 유럽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많이 들어봤을 텐데, 그렇죠? 기사를 집어넣어도 그대로 똑같이 성립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쇼군, 장군이 근무하는 곳을 막부, 우리는 막부라고 부르는데 일본식 발음은 바쿠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쿠라고 불러요. 그래서 실질적인 정치는 이제 그 천황이 있는 교토가 아니라 이 장군, 쇼군이 있는 바쿠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최초의 바쿠를 설치한 사람이 미나모토도 요리토모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가마쿠라라고 하는 곳에 자기의 그 장군부를 세우게 됐다, 막부를. 그래서 이때부터를 그 가마쿠라 막부 시대라고 합니다. 이 가마쿠라는 어디 있냐면 이제 도쿄에서 멀지 않아요. 도쿄에서 전철 타고 한 40분 정도 가만 있는데, 여러분 저기 그 만화 중에 이 만화 알아요? 슬램덩크. 예. 슬램덩크 그 만화 배경이 되는 곳이 이제 그 가마쿠라입니다. 참고로 알아두세요. 예. 자, 그리고 나서 이 막부 시대가 이어지면서 일본은 이제 무사들이 통치하는 그런 나라로 바뀌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 전에 고려 역사 가르쳐 줄 때, 여러분 고려 역사 배울 때 열심히 공부했다면 아마 알 텐데, 이 가마쿠라 막부가 무엇 때문에 무너졌다 그랬죠? 맞아요. 그 몽골이 침략할 때, 특히 몽골 침략할 때 일본 애들이 더 무서워했던 게 몽골군이 아니라 고려군이었다는 얘기도 아마 기억날 거예요. 그때 이제 가마쿠라 막부가 타격을 받아서 무너지게 됩니다. 그 다음 이야기는 이제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